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있는 책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8가지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유의 음식보다는 국제화에 맞춰 발전되는 음식을 선정하고 그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음식과 힐링 푸드에 대한 스토리, 또 내 삶을 음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맛일지. 그럼 이 책의 첫 주제인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불판 위에 지글지글 신한류 아이돌 삼겹살. 1장 삼겹살. 인간은 왜 구운 돼지고기를 사랑하게 되었나? 영국의 수필가 찰스 램의 대표작 엘리아 수필에서는 구운 돼지고기에 대한 고찰이라는 에세이가 나온다. 에세이라고 하지만 앞부분은 소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램은 M이라는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고대 중국 문헌의 내용을 소개한다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옛날 중국 한 마을에 호티와 보고라는 부자가 돼지를 키우며 살고 있었다. 당시까지 세상 모든 사람은 고기를 구워 먹을 줄 몰랐고 날고기를 뜯어먹는 것이 유일한 섭식 방법이었다. 어느 날 호티가 집을 비운 사이 보보는 불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돼지 우리를 홀랑 태웠고 어미와 새끼까지 9마리나 타 죽어버렸다. 사태를 어찌 수습하나 공포에 질린 보보의 코를 묘한 냄새가 자극하기 시작했다. 생전 처음 맡아보는 냄새에 고개를 갸웃거리던 보보는 혹시 돼지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싶어 타 죽은 돼지의 껍데기를 만졌고 아 뜨거! 외치며 본능적으로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 그러자 손가락에 달라붙어 있던 익은 돼지 껍질이 보보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순간 보보의 머릿속에서 찬란한 빛과 함께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졌다. 위대한 발견의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온 호티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돼지우리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아들이 타 죽은 돼지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아들은 다짜고짜 돼지 살점을 찢어 아버지에게 쥐어주고는 연신 먹어봐! 먹어봐! 하고 말했다. 돼지 살점은 여전히 뜨거웠고 호티 역시 아 뜨거를 외치며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다. 이내 호티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두 부자는 그 자리에서 돼지 9마리를 모두 먹어치웠다. 그로부터 호티의 집에는 수시로 불이 나기 시작했다. 주로 암돼지가 새끼를 낳은 날 불이 났다. 그들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들은 우연히 이들 부자가 죽은 돼지를 먹는 광경을 보았고 이들을 신고했다. 즉시 재판이 열렸고 증거물로 여전히 연기가 나는 타 죽은 돼지 사체가 채택됐다. 증거물을 확인하기 위해 돼지 사태에 손을 대자 똑같은 일이 반복됐다. 재판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한 뒤 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재빨리 시장에 가서 닥치는 대로 돼지를 사모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들의 저택에서 불이 났다. 찰스 램은 아마도 자신의 영국인 조상들이 맨발로 다니던 시절에도 중국인들은 비단 옷을 걸치고 산의 진미를 즐겼다는 사실을 몰랐을 테니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만들어냈겠지만 메시지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요컨대 구운 돼지고기란 집을 홀라당 태워가면서라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음식이라는 것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동의하지 않을까? 소, 양, 염소, 토끼, 사슴 등 인간이 잡아서 구워 먹었던 수많은 동물 가운데서도 찰스 램이 굳이 돼지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만든 것은 아무래도 구워지는 과정에서 풍겨나오는 매혹적인 냄새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돼지고기를 능가할 만한 식재료가 드물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돼지고기 사랑이라면 한국인 역시 빠질 수 없다.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미국,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계 5위권의 돼지고기 소비국이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도축된 돼지는 약 1,700만 마리. 대한민국 국민 3사람이 돼지 한 마리씩을 먹어치운 수치이다.
하지만 이 책인 양식의 양식에 삼겹살 편을 넣은 것은 단지 한국인이 돼지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만은 아니다. 매우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방식으로 돼지고기를 소비한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은 퍽 다양해졌다. 전통적인 방식대로 삶아서 수육으로 먹고, 국물을 내 국밥으로 말아 먹고, 갈비는 달달하게 양념해서 구워 먹고, 족발은 역시 양념에 담가 푹 삶아 먹고, 곱창을 끓이거나 볶아 먹고, 볶음 요리가 일반화된 뒤에 전지, 삼겹살 등 다양한 부위를 고추장 양념에 한데 볶아 제육볶음이나 두루치기를 해먹는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넘어 가장 인기 있는 방식은 역시 철판에 올려 구워 먹는 방식이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부위는 누가 뭐래도 삼겹살. 21세기 한국인은 돼지의 다양한 부위 가운데 삼겹살에 대한 편애가 매우 심한 민족이다. 구이로 한정할 때 목살이나 돼지갈비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삼겹살을 사랑하는 대다수 국민에 비하면 역시 소수파에 지나지 않는다. 2017년 농촌진흥청이 실시한 돼지고기 소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737명 중 61.3%가 가장 좋아하는 부위로 삼겹살을 꼽았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이 삼겹살에 열광하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게 잡아야 50에서 6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사실. 넉넉 잡고 100년, 200년쯤 거슬러 올라가면 돼지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그리 환영받을 일은 아니었다. 설마 하는 분이 많겠지만 사실이다. 만약 여러분이 1960년대에 서울 시내 번화가에 있다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삼겹살 구이를 파는 식당을 단 한 개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심지어 상당수의 탈북자들은 삼겹살을 구워 먹는 모습은 남한에 와서 처음 봤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 책 양식의 양식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한국 음식들이 그리 오래된 음식들이 아니라는 점은 매번 다시 강조하고 있지만 유독 삼겹살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한국인의 입맛을 혁명적으로 바꾼 음식은 정말 드물다. 그렇다면 그 50년, 60년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00년간 키워 먹었던 돼지. 그러나 삼겹살을 구워 먹은 기록은 없다? 삼겹살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곳은 분명 불판 앞이어야 한다. 백종원 대표는 서울의 삼겹살 문화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장소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을지로 전주집을 추천했다. 정재창 교수, 최 사장이 함께 자리했다. 전주집 2층은 딱 하나만 빼면 완벽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소주잔을 부딪히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푸는 광경이 온 매장 가득 펼쳐져 있었다. 제작진이 담고 싶은 바로 그 삼겹살집의 풍경이었다. 너무 시끄러워서 대화가 잘 들리지 않는 게 문제긴 했지만 삼겹살집에 가면 다들 그렇게 목소리 데시벨을 높여서 대화를 나누지 않는가. 양식의 양식 출연진도 불판 앞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소주잔을 나누며 생각보다 열띤 대화를 이어갔다. 온 국민이 삼겹살 전문가인 대한민국 국민답게 정재창 교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조용히 한마디 던졌다. 이건 냉삼이네요. 냉삼. 냉동 삼겹살의 준말이다. 백종원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다. 삼겹살도 자연스럽게 트렌드를 타요. 1980년대에는 주로 냉동 삼겹살을 먹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냉장 삼겹살, 그러니까 생 삼겹살을 많이 먹었고 근래 와서는 다시 냉동 삼겹살이 유행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최 사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그런데 돼지에서 삼겹살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뱃살이죠. 백종원 대표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삼겹살은 영어로 포크벨리, 즉 베이컨을 만드는 부위다. 가끔은 아예 생삼겹살도 베이컨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영미권에서는 삼겹살은 베이컨이 상식이다. 백종원 대표의 설명이 이어졌다. 돼지 몸에서 갈비뼈 아래쪽으로는 다 삼겹살인 거죠. 그럼
갈비살과 삼겹살의 경계가 어디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도축한 뒤 정형 과정에서 그 살을 어느 쪽에 붙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만약 소비자들이 갈비살을 더 좋아한다면 정형업자들은 최대한 갈비살이 많이 나오도록, 다시 말해 갈비뼈에 붙은 고기의 양이 최대가 되도록 고기를 도려낼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삼겹살을 최고로 치기 때문에 삼겹살로 구분되는 부위의 크기가 가장 커지도록 갈비뼈 바로 아래부터는 전부 삼겹살로 구분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똑같은 돼지라도 한국에서 도축한 돼지는 삼겹살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삼겹살보다 세겹살이라는 말이 더 자연스러워요. 한 겹, 두 겹, 세 겹이라고 읽지 1겹, 2겹, 3겹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정재창 교수의 지적에 다들 그렇지 하고 동의했다. 삼겹살을 삼겹살이라고 부르는 것은 살과 비계가 층층이 쌓여 고기의 단면이 세 겹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껍질과 피하 지방층까지 추가되면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오겹살이 된다. 그런데 삼 뒤에 오는 겹이며 살이 모두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삼겹살보다는 세겹살이라는 말이 훨씬 자연스러운 것이다. 실제로 삼겹살이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요리 연구가 방신영의 조선 요리 제법에서도 삼겹살은 세겹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어 있다. 다만 언제부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국민 대다수에게 삼겹살이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의 국어사전에서는 두 단어가 모두 표준말로 등재되어 있다. 삼겹살이든 세겹살이든 이 이름이 1931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했다면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다.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돼지는 한국인과 가까우면서도 먼 동물이었다. 돼지라는 이름조차도 그리 오래된 말이 아니다. 한성우의 우리 음식의 언어에 따르면 우리가 이 돼지를 돼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그 전에는 도야지 혹은 돼야지라는 말이 쓰였는데 일반적으로 돛 등 한 글자 이름이 더 보편적으로 쓰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민족의 역사에 돼지가 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축으로 돼지를 기른 기록은 어느 문명권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삼국사기를 보면 고구려 유리왕이 도성을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옮기는 대목에서 돼지를 따라 옮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구려 유리왕 21년 3월 제사에 쓸 돼지가 달아나자 왕이 설지라는 부하에게 돼지를 찾아오게 했는데 돼지를 쫓아 위나암성까지 다녀온 설지는 지형이 험하고 물산이 풍부해 도읍을 옮길 만한 땅이라고 추천한다. 그리고 왕이 그해 10월 도읍을 옮겼는데 이곳이 바로 국내성이다. 이미 2000년 전에 돼지를 가축으로 키웠고 한 나라의 정부에 돼지 사육 담당자가 있을 정도로 사육이 체계화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매우 중요한 제물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날에도 고사상에 올라오는 돼지 머리의 역사가 최소한 2000년은 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렇게 돼지를 키운 역사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는 소에 비해 그리 친숙한 동물도 식욕의 대상도 아니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토종 돼지가 식용으로서는 그리 적절한 종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돼지 산업사에 따르면 재래종 돼지는 다 자랐을 때 약 22.5kg에서 26.5kg 크기에 불과하다. 다 키워도 그리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없었다. 요즘에 비육돈이 출하 중량 약 110에서 120kg인 점을 감안하면 재래종 돼지는 돼지라기보다는 강아지 정도의 크기였던 셈이다. 물론 남아있는 자료로 추정해 볼 때 돼지고기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1809년 빙어각 이씨가 엮은 가정살림책 규합총서에서도 저피수정회라는 이름으로 돼지 껍질을 푹 삶아 뜨거운 두부나 묵처럼 만들어 먹는 음식을 비롯해 새끼보찜, 애젓찜 등 돼지고기 찜 요리들이 등장한다. 또
신설로를 끓이는 온갖 재료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하지만 돼지고기를 구워 먹은 기록은 흔치 않다. 그러다가 19세기 말에 편찬된 요리책 시의 전서에 비로소 제육구이라는 이름으로 돼지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음식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것도 오늘날의 삼겹살 구이와는 전혀 다른 양념구이이다. 20세기 중반까지 각종 요리서에 등장한 조리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아도 역시 돼지고기는 굽기 전에 고추장에 버무리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추장 외에도 생강이나 참기름, 깨소금, 파, 마늘, 후추 등을 많이 쓴 것으로 보아서 돼지고기 냄새의 극복이 아직 중요한 과제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런 시절을 거쳐 드디어 1931년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에서는 세전살이라는 이름으로 삼겹살이 등장한다. 방신영은 삼겹살을 뱃바지라고도 불리는 부위이며 돼지고기 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위라고 소개했다. 같은 책에서 소고기에 대해서는 우설, 등심, 안심, 사태, 아롱사태, 콩팥, 업진, 양지머리, 고들깨, 호떼기, 두육 등 다양한 부위를 소개한 데 비해 돼지는 비계와 삼겹살, 달랑 두 부위만 나눴다는 점에서 돼지에 대한 홀대는 여전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뱃바지라는 말은 개고기를 다루는 식당에서는 요즘도 널리 쓰이는 말이며 생선의 뱃살과 같은 의미이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뱃살이 있으려면 많이 먹고 덩치가 커야 한다. 돼지도 풍성한 삼겹살을 맛보려면 최소 60kg 이상은 되는 체구라야 하는데 앞세도 말했듯 재래종 돼지는 25에서 35kg을 넘기 힘든 작은 종이었다. 이런 이유에서도 20세기 이전의 한국인들은 제대로 된 삼겹살의 맛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지 사육 2000년 만에 마침내 삼겹살이 맛있다는 이야기가 등장했지만 이 시절에도 맛있다는 삼겹살은 구이가 아니라 여전히 푹푹 삶아 만든 수육의 형태였다.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을 맛보려면 아직 좀 더 가야 한다. 수출하고 남은 고기라서 먹게 된 삼겹살. 해방 이후 돼지고기 가운데 삼겹살이 가장 사랑받는 부위가 된 것은 우리 양돈 산업이 일본 수출을 지향하는 구조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 한국은 대규모 양돈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주 목적은 일본 수출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생산된 돼지고기 중 안심과 등심 부위는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한국인들은 그 나머지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삼겹살을 중심으로 족발, 내장, 머릿고기 등 잡고기 부위를 주로 소비하게 된 것이다. 꽤 널리 퍼져 있는 속설, 일부는 맞지만 반드시 맞는다고 하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섞여 있다. 일단 백종원 대표는 한국에서 현대적인 돼지 사육이 시작된 곳으로 제주도의 성 이시돌 목장을 소개했다. 지금도 남아있는 성 이시돌 목장은 아일랜드 출신인 맥클린치 신부가 1961년 개장해 젖소와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곳. 이전까지 한국의 돼지 사육은 그저 각 농가가 돼지 몇 마리를 울 안에 넣고 음식 찌꺼기나 심지어 인분을 먹이며 키우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성 이시돌 목장을 비롯한 선각자들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기업의 관심이 맞아떨어지며 여기저기서 대규모 축산 단지가 생겨났고 1960년대 후반에는 일본이나 홍콩 등지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게 되었다. 다만 대한민국 돼지 산업사에서 김태경 박사는 당시 돼지를 사육한 가장 큰 목적은 수출이 아니라 국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태경 박사는 1960년대까지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고기는 소고기였으며 그 결과 소고기는 만성적인 부족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당시 한국 정부가 대규모 돼지 사육을 통해 소고기에만 편중되어 있는 한국인의 육류 소비 성향을 다변화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돼지고기를 수출하긴 했지만 국내에서의 수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고기 품귀 현상이 생길 때마다
돼지고기 수출은 즉시 취소되었다는 주장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뒤에 나올 불 더하기 고기 편에 더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수천 년에 걸친 한국인의 소고기 사랑은 참 눈물겨울 정도였다. 해방과 6.25의 대혼란 속에서도 고기를 찾아 먹을 수는 없었겠지만 이 상처를 벗어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한국인의 소고기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난다. 동아일보 1960년 3월 8일자에 실린 전반적으로 중식 92년 현재 전국 가축 동태 재하의 기사를 보면 1959년 연말 현재 한우는 총 102만 374마리인데 비해 돼지는 총 43만 8,854마리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1962년 말 기준의 통계를 보면 한우는 125만 2,550마리로 약 25% 증가한 반면 돼지는 167만 935마리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 사이 얼마나 집중적인 돼지 사육 장려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 최 사장, 돼지고기 사육 두수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죠. 1960년대 100만 두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1000만 두까지 올라가잖아요. 백종원. 기업들이 대규모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돼지 키우기에 나섰죠. 지금의 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돼지 농장에 있던 자리예요. 생각해보면 1970년대에는 최첨단 테마파크 에버랜드 이름이 용인 자연농원이었다. 그런데 그곳이 양돈장이었다니. 어쨌든 당시 한국인의 소고기 사랑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정부 당국은 어떻게 해서든 소고기 소비를 줄이고 다른 고기를 먹게 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매주 월요일을 소고기 안 먹는 날로 규정해 소고기 판매 및 도살을 금지하기도 했고 소고기의 소비를 대체하기 위해 닭고기와 돼지고기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자는 정책이 매년 신문상에 실렸다. 그런 보람이 있었는지 1972년 10월 30일자 경향신문에 실린 돼지고기 특집 기사를 보면 1965년에서 1970년 사이에 돼지 선호도가 상당히 상승했음을 볼 수 있다. 국내 총 소고기 소비량이 1965년에 27,261톤에서 1970년 37,430톤으로 37.3% 증가하는 사이 돼지고기 소비는 55,881톤에서 82,546톤으로 47.7%나 증가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기사 안에 있는 돼지고기 각 부위에 대한 설명이다. 이 기사에서 최고로 꼽는 부위는 등심이다. 부위별로 나누면 등심살이 제일 좋고 그 다음이 엉덩이살, 삼겹살 순의 순으로 꼽을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삼겹살은 아직 3등이다. 이 기사에서 권장하는 조리법을 보면 삼겹살은 역시 제육으로 먹는 부위였다. 등심은 돼지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부위, 구이, 불고기, 찜, 장조림, 커틀렛, 로스트, 기타 조리에 사용한다. 고기가 연하고 맛이 제일 좋은 부위. 삼겹살은 주로 제육에 사용하고 역시 불고기, 로스트, 베이컨. 저 로스트가 어떻게 구우라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디어 삼겹살이라는 단어와 로스트라는 말이 만나게 된 것이다. 감격적인 순간이다. 그런데 이 시절 정말 삼겹살을 구워 먹었을까? 삼겹살보다 먼저 구워 먹기에 성공한 돼지갈비. 삼겹살을 언제부터 구워 먹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나 증언은 안타깝게도 오늘날 남아있지 않다. 1950년에서 60년대 돼지고기를 이용한 구이 음식 가운데 가장 먼저 각광을 받은 음식은 돼지갈비였다. 서현정 연구원이 쓴 구술자원서 한국민중구순열전 가운데 마포 최대포집 창업주 최한채 사장의 회고를 보면 1956년 마포 공덕동에서 개업한 최대포집에서 돼지갈비 구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물론 최한채 사장 본인이 발명한 것은 아니고 인근의 몇몇 식당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었다. 최초로 돼지갈비 전문점으로 성공을 거둔 식당은 마포 최대포집이라는 것이다. 그 전까지는 오코도 제대로 없었던 가게가
1963년 최대포집이라는 이름으로 정착하고 성황을 이뤘다. 당시 메뉴는 돼지갈비와 소금구이 단 2가지였다. 석쇠에 굽는 소금구이 재료로는 돼지고기 가운데 목살을 이용했다. 최한채 사장의 증언이다. 우리 집에 삼겹살은 안 쓰고 그게 목잡부가 소금구이의 대명사로 쓰거든. 삼겹살은 한 등급 아래지. 삼겹살은 구워 넣으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남는 게 있어야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소금구이란 일본어의 시오야키를 그대로 번역한 말이지만 사실 일본에서는 고기구이에 시오야키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어쨌든 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소금을 뿌려 양념 없이 구운 것인데 오늘날도 돼지고기 구이계의 쌍벽이라 할 수 있는 삼겹살과 목살 가운데 더 일찍 상품화된 부위는 목살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 당시에는 주로 숯불과 석쇠를 이용해서 고기를 구웠는데 기름기 많은 삼겹살을 석쇠에 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름이 녹아 떨어지면서 수시로 숯불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고 고기가 겉은 타도 속은 제대로 익지 않게 일수다. 또 최 사장의 증언을 살펴볼 때 요즘은 바짝 구워져 과자처럼 바삭바삭한 삼겹살의 식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보다 풍성한 육질을 더 선호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삼겹살을 구워 먹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세계일보 2005년 6월 3일자 특집기사 삼겹살, 진실 혹은 거짓을 보면 일제시대에 탄광에 끌려간 징용 노동자들이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는 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신촌 지역에 삼겹살을 파는 식당이 있었다는 설, 보편화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는 설 등이 있다. 물론 최초로 삼겹살을 구워 먹은 공식 기록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뉴스 검색으로 오래된 기사를 찾다 보면 1978년 2월 10일자 중앙일보의 무허가 주점 단속 기사에 삼겹살 구이 식당이 나온다. 1979년 8월 25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란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죽으로 유명하던 우리나라는 고기 구이 요리가 발달했지만 돼지고기 구이만은 발전을 못한 것 같다. 지금도 여름 돼지고기는 잘 먹어서 본전이 상식일 만큼 돼지고기 요리는 서툴다. 그간 우후죽순처럼 주점가에 늘어가던 삼겹살집에도 여름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눈에 띄게 뜸해졌다. 그러니까 삼겹살집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1979년, 불과 41년 전의 일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삼겹살 사랑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삼겹살 구이가 일반화되기까지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춰져야 했다. 첫째, 돼지고기가 질과 양면에서 풍성해져야 한다. 해방 직후인 1948년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똑같이 한 근에 70원에 팔렸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소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의 원료이자 농업의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소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돼지 사육과 돼지고기 소비 진흥에 힘썼다. 고기 먹는 걸 좋아하는 민족성을 고려할 때 내버려두면 소를 잡아먹고 씨를 말릴 것 같으니 대신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라는 것이었다. 기업적인 대량 사육이 이루어졌고 돼지들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길러진 비육종 돼지들을 접하면서 한국인들은 돼지에 대한 오랜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특히 앞서도 언급했지만 재래종보다 서너 배 더 체구가 큰 수입 비육종 돼지들은 과거 재래종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성한 삼겹살, 즉 뱃살이라는 고기의 신세계를 열어준 것이다. 둘째는 백종원 대표가 방송에서 특히 강조했듯 브루스타, 즉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철판이라는 새로운 조리도구의 도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초기에 삼겹살 구이 마니아들은 주로 석쇠나 슬레이트판, 심지어 크고 넓적한 돌을 구이용 판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전통적인 석쇠는 기름이 많은 삼겹살을 굽는데 적절치 않았기 때문에 삼겹살 구이 전용으로 두터운 불판이 개발되면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다.
물론 불판에 눌어붙은 고기와 기름을 닦아내는 일의 어려움 때문에 굽기 전에 불판 위에 은박지를 까는 방식이 지금까지 애용되고 있다. 다음은 가열기구. 초기에 삼겹살 구이집들은 연탄불에 삼겹살을 구웠다고 전해진다. 경향신문 1980년 11월 4일자 연재소설 나신의 재단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아주머니더러 돼지 삼겹살 한 접시와 뜨끈뜨끈한 순대 국물 좀 달라고 해라. 김치도 새 것으로 가져오고 소주 한 병, 알겠지? 연탄 화덕 위에 은박지를 깐 두꺼운 쇠판을 얹어놓고 쇠판이 어느 정도 달구어졌는지 소녀는 돼지 삼겹살을 쇠판 위에서 올려놓았다. 기름이 지글지글 탁탁 소리를 내며 탔다. 화력을 빼면 오늘날의 전경과 그리 다르지 않지만 역시 연탄불과 어울리는 도구는 철판이 아니라 석쇠다. 철판을 달구는 데 있어 연탄불은 그리 효율적인 도구가 아니다. 이 문제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신기술에 의해 해결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화력을 공급할 수 있는 프로판가스라는 신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다. 가스는 편하기는 하지만 테이블마다 가스 배선을 연결하고 불을 피우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큰 공사를 필요로 했다. 이때 테이블마다 브루스타가 있다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테이블 위에서도 자유롭게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 수시로 가스통을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돼지고기의 역사는 어떻게 해서든 소고기만을 탐닉하는 국민의 식성을 바꿔보려는 정부 당국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거두는 해피엔딩인 셈이다. 바로 이 기간 중에 한국인이 돼지고기를 먹는 방법은 매우 다양해졌다. 동아일보 1966년 7월 28일자 기사에는 한국 사람 사이에 소음인이 많아서 돼지고기를 받지 않는다는 설도 있지만 요리법이 빈약한 탓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내용이 실릴 정도로 돼지고기를 조리하는 방식은 그리 널리 퍼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1960년대에 돼지갈비와 목살 소금구이가 등장하고 1970년대에 삼겹살 구이가 나오고 1980년대에는 김치를 함께 먹는 보쌈과 제육볶음이 개발된다. 이렇게 다양해진 돼지고기 조리법 가운데서 경쟁을 뚫고 정상에 오른 것이 바로 삼겹살이다. 그 시기는 1990년대. IMF 사태 이후 삼겹살 구이는 마침내 한국인의 외식 지존이 된다. 삼겹살은 어떻게 외식계의 지존이 되었나? 삼겹살이 지금처럼 인기를 얻게 된 건 언제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최 사장의 질문에 백종원 대표는 준비라도 하듯 술술 대답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인기를 얻은 건 아니에요. 1970년대 이후로 돼지고기 소비는 아주 지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했어요. 중간에 몇 가지 큰 계기가 있긴 했죠. 백종원 대표가 꼽은 계기 중 가장 큰 계기는 IMF 사태였다.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을 거친 1990년대 초 한국 경제는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온 사회에 돈과 자신감이 넘쳐 흘렀다. 자연히 고기 소비가 늘어났고 삼겹살을 구워 먹는 문화도 자연스럽게 정착했지만 이 시절 가장 인기 있던 고기는 소고기 꽃등심이었다. 1980년대의 최고급 고기가 가든에서 먹는 소갈비였다면 1990년대에는 등심 중에서도 마블링이 눈꽃처럼 섬세하게 박힌 꽃등심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기업들도 예산이 남아돌던 호황이었으므로 회식 메뉴로도 비싼 꽃등심이 심상찮게 등장했다. 하지만 1997년 IMF를 맞으며 분위기는 일변했다. 자본을 한껏 키워 지속적인 호황에 대비하고 있던 기업들은 순식간에 과도해진 부채 비율과 고금리 때문에 부도를 맞았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남아있던 기업들도 긴축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소비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자연히 소고기를 먹던 사람들이 씀씀이를 줄여 삼겹살을 굽는 불판 앞으로 모여들었다. 경기가 악화되는데 삼겹살 장사는 오히려 잘 되는 시절이 온 것이다.
정재찬 교수는 이 시절의 삼겹살 굽는 풍경을 너무나 적확하게 묘사한 시로 1998년 발표된 안도현 시인의 퇴근길을 소개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없다면, 이것마저 없다면. 자고 일어나면 옆자리 동료가 경영 합리화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되던 시절, 다들 하루를 넘기기가 버거웠고 저녁이면 사람 냄새가 그리워 불판 앞으로 모여들던 시절이다. 소고기는 언감생심이었고 이런 자리일수록 저렴한 삼겹살이 제격이었다. IMF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어 갔지만 2003년에는 광우병 파동이 소고기 소비를 위축시켰고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선호를 늘렸다. 이후로는 삼겹살의 인기를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했다. 온 국민이 이미 다들 구운 삼겹살의 고소한 맛에 중독되었기 때문이었다. 정재찬, 삼겹살은 정말 다 같이 먹어야 하는 음식이잖아요. 백종원, 오래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그런 거 같쥬? 일단 기름이 많아서 불판 위에서도 쉽게 타버리지 않쥬. 유현준, 또 오래 구워야 더 바삭해지고. 정재찬, 가격도 저렴하니까 모자라면 추가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이래저래 삼겹살은 마음을 주고받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음식이네요. 분위기에 취하다 보니 정 교수, 유 교수, 최 사장은 그날 전주집 아주머니가 볶아주신 볶음밥을 극찬하다 못해 감히 며칠 전 백종원 대표가 직접 만들었던 소고기 등심 볶음밥보다 맛있다고 주장하는 망발까지 저질렀다. 이날 의기투합한 제작진과 출연진은 그렇다면 우리의 삼겹살에 비견할 만한 해외의 돼지고기 문화는 어디를 가야 볼 수 있을까? 이걸 놓고 토론하다가 미국 멤피스로 떠나기로 했다. 미국 남부의 정통 돼지 바베큐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매일 먹는 음식이지만 누구와 어디서 어떤 음식을 먹냐에 따라 음식의 힘은 다양해집니다. 내 생애 최고의 한 끼는 사랑하는 사람과 먹는 음식, 혹은 여행을 가서 먹는 끼니 등 사람마다 다르겠죠. 오늘은 만난 음식과 함께하는 즐거운 오디오북이었습니다. 그럼 맛있는 하루 되세요.